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부대 행사 기획 운영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에 그 이벤트의 어떤 이해에 대해서 수업한 것과 연계돼서 이벤트 연출에 관한 것이 오늘의 수업 주제이고요. 수업 내용은 이벤트 특성 파악과 이벤트 연출과 운영, 그리고 이벤트 연출안 구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예상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벤트 연출이라고 제가 주제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벤트라는 것들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벤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들이 필요하겠죠. 그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벤트를 연출하기에 앞서서는 이벤트라는 것들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벤트라는 것들을 필요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벤트라는 것들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연출하는 것도 또한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연출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로 제안 요청서를 파악한다라는 것들을 여기에 좀 소제목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벤트 연출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벤트에서의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른 분위기 또는 비슷한 분위기 아니면 어떻게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선은 여러 가지 안들을 준비해서 확정짓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그러한 이벤트 연출과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제안 요청서들을 받아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제안 요청서 파악을 왜 하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안 요청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그 제안 요청서에는 어떠한 이벤트를 어떻게 개최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안 요청서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개최해야 될 그런 이벤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이벤트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축제 이벤트부터 해서 전시 이벤트, 회의 이벤트, 문화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들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벤트 연출과 관련해서는 컨벤션이라는 것과 또는 전시회라는 것과 관련된 이벤트에 조금 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컨벤션이나 전시회에 많은 공식 행사라든지 부대 행사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연출하느냐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컨벤션 이벤트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컨벤션 행사는 메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인 행사로 개최되는 그러한 컨벤션 행사에 포함되어서 부수적으로 개최되는 개회식이나 폐회식 또는 오찬 행사라든가 만참 또는 사교라든가 경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가 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컨벤션에서 말하는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에 포함되는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당 이벤트의 발주자들이 컨벤션의 주최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별도의 이벤트 주최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벤션의 주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안 요청서는 사전에 이미 다 파악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별도의 이벤트 주최자일 경우에 있어서는 또다시 제안 요청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벤트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벤트의 어떤 기획이나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벤트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그러한 클라이언트가 추구하는 이벤트와 관련된 그 이벤트 개최와 관련된 그러한 요구 사항들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개최할 때 요구 사항들은 주로 이벤트 어떤 개최하는 이유, 개최의 어떤 취지라던가 이벤트 개최의 어떤 배경이라던가 또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목적이나 성격 그리고 방향이나 범위 이러한 것들이 이벤트를 개최할 때
제안 요청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표현해 주세요. 계획해 주세요 하는 것들이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기획이라던가 운영과 관련된 그런 업무 내용들을 개발하는 그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라는 것은 행사 주최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클라이언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러한 이벤트를 우리가 개최하게 수주받는다고 하죠. 그러한 수주 절차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체가 얼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수주가 조금 결정되는 반면에 공공기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입찰 조건이라는 것들이 조금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 조건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관행 이러한 것들의 이유로 전문성보다는 약간 그 규모라는 것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나 이제 공공기관이 이벤트나 뭐 다른 것들도 수주하는 절차를 보면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일반 경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는 간혹 지명 경쟁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지명 경쟁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 경쟁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 주변에 반발이 많아서 저런 공개 입찰이라는 일반 경쟁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금액이 조금 작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주 절차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조금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요.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해서는 우선 입찰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많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전문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영업을 가거나 혹은 우리가 그 미리 지명된 사람들만 이 경쟁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명 경쟁이라고 하죠. 그러한 지명 경쟁이라는 입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지명 경쟁을 취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반발들이 많아서 대부분이 이러한 공개 입찰, 일반 경쟁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도 조금 다른데요. 정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관해서 공고를 하고 나면은요, 보통은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하고요. 간혹 긴급공지 같은 경우는 한 열흘 만에 접수 기간이 끝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그 이벤트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고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입찰 공고가 나고 나면 현장을 설명을 하게 되고 우리가 기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심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벤트 수주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경업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는 뭐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지명 경쟁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해서 공개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선정하는 절차로 절차가 조금 정부나 공공기관보다는 조금 단조로운 절차, 단순한 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에 있어서도 정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입찰 조건에 의해서 참가 시에 뭐 자본금이나 매출액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손실이 나거나 그러한 자본 잠식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격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공개 발표하고 뭐 일단 서류 심사하고 2차로 공개 발표하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별 영업이나 지명 경쟁이라는 것들로 진행되다 보니까 기업 규모에 따라서 뭐 입찰 조건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우선은 영업 능력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겠죠. 그리고 뭐 외부 심사위원보다는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내부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 영업이나 그런 영업 능력이 심사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특히나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아예 입찰 제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벤트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비슷한 유사 경험이 3건 이상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자본금이나 매출의 규모가 얼마가 돼야 된다든가 하는 그러한 자격 조건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어떤 그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RFP라고 해서 우리가 제안 요청서라고 하는데요. 제안 요청서라는 것은 구매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한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라는 것들을 받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과업 내용이라든가 서식이라든가 이러한 거에 따라서 이벤트와 관련된 그러한 계획 또는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표현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FP의 어떤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겠죠. 그래서 발주자의 어떤 사업 추진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발주자의 어떤 기업 현황이나 그런 사업 현황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벤트를 개최해야 되는 그러한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목표나 전략, 그리고 일정, 예를 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서 이벤트가 끝나는 언제까지,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러한 식으로 사업 기간이나 그다음에 사업의 목표, 그다음에 이벤트의 어떤 개최하는 거에 있어서 주제, 이러한 것들이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업 내용은 이 과업 내용을 RFP를 받는 이벤트 업체 또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과업 내용에 대한 것들을 쉽게 말하면 채워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발주자가 원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과업 내용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 내용들이 되겠죠. 어떤 행사들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품질 기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다 하는 그러한 과업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발주자가 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 어떠한 제안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항목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 요구 사항이 들어가고요. 평가 요소랑 평가 방법들도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보통은 제안 요청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개별 영업보다는 지명 경쟁이든 또는 공개 입찰이든 그러한 방식들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나 공정성들을 위해서 아예 어떠한 요소들로 평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정량적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이 그 제안 요청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사 선정 기준이나 방법들을 이 평가 요소랑 평가 방법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평가 요소에 잘 맞추어서 기획서를 작성해야겠죠. 다섯 번째는 제안서의 규격이나 작성, 그리고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안서의 효력, 예를 들면 이벤트를 개최할 때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영상의 어떤 소유권이나 그 영상의 사용권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 제안서 제출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보안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제안서가 언제부터 실행을 해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서의 효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제안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라는 지침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작성 지침이라든가 목차라든가 세부 작성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것들 알려줘야지만이 그러한 평가할 때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성 지침이라든가 목차라든가 이러한 세부 작성 지침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 제출하는 기업마다 다 다른 형태나 다른 목차로 구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도 그러한 것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그 제안 요청서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작성 지침, 그리고 목차, 거기에 따른 세부 작성 지침 등을 알려주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제안사가 제안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규격이나 작성, 제출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입찰 자격이나 준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안 요청서들을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하도급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동등하게 같이 들어가서 협업을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할 것인지, 또는 내가 다 수주를 받아서 일부 부분은 하도급으로 주겠다라는 뭐 그러한 가능성의 여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뭐 자본 규모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뭐 또는 이전의 유사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입찰 참가 자격,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기업의 어떤 신용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뭐 그러한 것들을 서류들이라든지 그러한 제출 서류와, 그다음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면 서류 평가를 통과한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통은 제안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그러한 제안서 발표 등과 관련된 그러한 준수 사항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협상이랑 계약 조건인데요. 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시에는 이러한 계약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작성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서식 같은 것들을 뒤에 보통은 부침 서류나 첨부 서류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RFP를 보게 되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벤트에 그 개최하게 되는 그러한 취지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벤트의 특성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 요청서를 파악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이러한 우리가 제안 요청서를 성공적인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성을 하기 전에 이런 이벤트의 특성을 어느 정도 뭐 특성을 파악했지만 더 알맞은, 그러니까 주제 제안 요청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조사를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성공적인 이벤트 기획을 하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참고 기준이 될 만한 이벤트 개최의 특성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우선은 자료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료조사 계획이라는 것은 뭐 주최자 조직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참석자라든가 아니면 VIP 참석자라든가 이러한 참석자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장의 어떤 환경은 어떤지, 거기에서의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최신 정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떤 이벤트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자료 조사 내용을 구성해가지고 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고 분석해가지고 적용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우리는 자료 조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자료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1차 자료 조사와 2차 자료 조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자료 조사는 말 그대로 설문조사,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어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이벤트의 어떤 그 이벤트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현장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규모나 크기나 이러한 도면들이 나타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실측 조사를 통한다면 훨씬 더
적합한 이벤트를 연출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방문이라든가 실측 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벤트의 특성을 파악하는 그러한 직접적 그 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를 우리 1차 자료 조사라고 하고요. 1차 자료 조사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조사해서 파악하는 우리가 2차 자료 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전에 써놨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그 분석 자료가 있다면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 2차 자료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1차 자료 조사와 2차 자료 조사를 취합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벤트 특성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공개 자료 조사와 비공개 자료 조사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공개 자료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개된 자료들을 조사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신문이라던가 잡지라던가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회에서 발행되는 협회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인쇄 매체라든지 아니면 문헌 자료라든지 전문 자료라든지 또는 많은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러한 통계 자료라든지 또는 사내의 자료 조사를 통해서 관련 행사의 어떤 개최 성과라든가 특성이라든가 또 이전에 그 결과 보고서들이 공개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후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국내외 어떤 이벤트들의 트렌드들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같이 조사하고요. 그거에 더해서 주최 측의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이전 행사 참석자라든가 아니면 잠재 수요 고객이라든가 또는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공개 자료에서는 찾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에서 비공개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런 걸 찾아내고 거기에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이전에 그 개최했을 때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도 함께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1차 자료 조사와 2차 자료 조사 그리고 그러한 1차 자료 중에서도 공개 자료가 있을 것이고 비공개 자료가 있을 것이고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도 공개 자료 같은 것들이 대부분 2차 자료로 존재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이벤트 관련 문서 자료나 보도 자료 그리고 전문적 자료라든가 또는 담당자 또는 전문가 의견 자료 이러한 것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오프라인 자료조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이벤트 행사장이라든지 관련 현장을 확인하고 실측하는 것 또는 담당자나 전문가들의 어떤 대면 인터뷰 자료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대면 인터뷰를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러한 온라인 설문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도 예전처럼 일일이 대면으로 찾아가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보다는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다음에 공개 자료든 비공개 자료든 그리고 1차 자료든 2차 자료든 그렇게 자료 조사를 실행을 해서 자료를 이벤트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죠. 그럼 그렇게 해서 모아진 자료를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해야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실행했던 그런 그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벤트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합 분석인데요. 수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패스텔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패스텔이라는 것은 그 분석할 때 어떤 요소들을 분석하느냐 하는 그런 그 환경들을 나타내는 그 약자,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개최와 관련해서 주최자나 참석자의 어떤 특성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political, 정치적인
여건이라든가 이코노믹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시오 컬처럴 사회 문화적인 여건 또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인 여건 그리고 뭐 에코 프렌들리 또는 에콜로지컬이라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리걸이라고 해서 법적인 여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 틀을 우리가 패스텔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또는 지금 정치적 환경으로 또는 경제적인 여건에서 지금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예를 들면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때에 뭐 이런 이벤트나 이러한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야외 활동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벤트라는 것들을 대규모로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문화적인 여건이나 기술적인 여건, 그런 뭐 친환경적인 여건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서 뭐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내부의 어떤 강점이나 약점 그리고 외부의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찾아서 우리의 강점은 잘 살리고 약점은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기회를 그 기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지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면 위험 요인이나 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개최하는데도 제약 요인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는데도 제약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들을 어떻게 잘 보완하고 위험 요인들을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그러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수합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조사한 자료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벤트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벤트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벤트에 대해서 연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벤트의 연출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는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이벤트 연출이라는 것은 뭐고 이벤트를 연출하는 어떤 요건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연출하고 그다음에 이벤트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조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연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주제를 보다 쉽고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연출은 상품의 속성과 어떤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지역의 어떤 고유한 소재 이러한 것들을 조금 예술적 가치로 끌어올려서 관람객들한테 뭐 감동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벤트를 얘기하면서 조금 그 이벤트 연출과 관련해서 지금 생각나는 사례들이라고 한다면 요즘 많은 문화재들이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죠. 최근 몇 년간.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사람들을 조금 늦게까지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야간 활동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간에 우리가 조금 감동을 주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연출할 수 있는 이벤트로서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미디어 아트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벽면이나 이런 문화재 벽면 같은 거에 이런 그 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쏴서 음악이랑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람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이벤트 연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어떤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미디어 파사드로 관람객들한테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나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화려함이나 그것이 주는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가 이벤트 연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람객들한테 조금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가 창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보통은 주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테마에 맞는 창의적인 표현으로 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감동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쉽게 보는 것은 우리가 식상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감동을 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벤트하고 구별되는 그러한 창의적인 경험 또는 창의적인 어떤 표현
이러한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러한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의 고유성, 그 전시회의 고유성, 그 컨벤션의 고유성 또는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한 어떤 독특함,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것들이 조금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감동을 좀 주다 보니까 청각이면 청각, 뭐 시각이면 시각 하나만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 뭐 청각이나 시각, 촉각, 뭐 이러한 후각, 이러한 조금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아무래도 관람객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감을 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인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가 뭐 시각과 청각, 뭐 그러한 것들을 같이 우리가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3D, 4D 같은 경우에는 촉각이나 뭐 후각 같은 것들도 자극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활용하면 조금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제성인데요. 화제성은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벤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제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화제성이라는 것은 뭐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행사의 규모라든가 행사의 어떤 소재를 추출한다던가 그러한 연출 방법의 특이성이라든가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한다면 저런 이벤트는 보지를 못했어. 어떻게 저런 주제를 생각해냈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연출 방법의 특이성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파사드나 그런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저런 연출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지? 여태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방법이네? 라는 것들. 그리고 뭐 홍보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외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인데 라고 하는 측면에서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화제성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면 그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관람객들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흥미와 공감 추구해야겠죠. 이벤트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연출 요소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을 하는데 공연마다 연출이 똑같다면 아침에 본 거 저녁에 또 보려고 남아있지 않겠죠. 아침에 본 공연과 저녁에 보는 공연은 달라야 되고, 뭐 비슷한 스토리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연출하는 방법과 저녁에 연출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야지만이 그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관람객에게 있어서 어떤 흥미랑 공감이라는 것을 불러오지 못한다면 이벤트가 어떤 성공적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너무 흥미만 강조할 경우에는 이벤트의 목적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벤트의 목적과는 다르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흥미와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벤트의 목적이나 주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성공적인 이벤트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벤트라는 것이 활성화됐다라는 측면 중에 하나가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소비자들의 욕구가 많아지면서 이벤트라는 것들이 활성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의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무대 이벤트 같은 것들을 관람 형태에서 벗어나서 직접 참가하고 즐기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 같은 데 가더라도 뭐 단순히 관람하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여형 이벤트 같은 것들을, 그런 요소들을 조금 가미해 준다면 이벤트가 훨씬 더 흥미로워지고 감동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그 이벤트의 연출 요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벤트를 계획을 하고 나서라도,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벤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연출이라는 것은 이벤트 어떤 연출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이벤트 중에 불편하거나 어떤 불만스러운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된 계획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연출 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실행 계획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할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러한 기본 방침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겠죠.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행사의 질을 높이기 데 있어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라든지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리스크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조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출 계획이나 기획을 하고 나면 그것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생각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개최하기 전과 개최 중 그리고 개최하고 나서 이러한 조직의 규모나 인력 구성이 조금씩 바뀌게 되죠. 이벤트에 있어서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중입니다. 물론 전시회나 컨벤션도 마찬가지로 개최하는 중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게 되죠. 다만 개최하기 전에는 가능한 한 대규모의 인원보다는 어떤 최소의 인원으로 계획하고 실행 계획들을 수립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를 개최하는 동안은 가장 대규모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뭐 운영요원 그리고 조직위원회들을 비롯해서 가장 많은 규모의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후에는 또 다시 그런 운영요원이라든가 또는 관련 기업 뭐 영상 촬영이나 조명 이러한 또 인력들은 필요하지 않은 인력들이겠죠. 그래서 이벤트가 실행되는 동안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될 이벤트의 규모와 행사 내용에 맞도록 실행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행 조직이라고 하면 기획이나 연출, 홍보, 운영, 행정 조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세부 계획 어떤 수립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벤트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체랑 협력해서 그러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집행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연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계획된 그러한 그 연출 기획안을 실행으로 옮길 그런 현장에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조직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이벤트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 조직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집행 그리고 결산에 관련한 사항 이러한 행사 운영과 집행을 담당할 수 있는 운영 조직이 필요하고 사무 처리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담당해야 하는 어떤 행정 조직으로 크게 구성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러한 모든 조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벤트를 개최하고 진행되고 사후에까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바로 이벤트의 주최자 또는 조직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조직들은 이벤트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벤트의 어떤 연출이 어떻고 그 연출로 인해서 이벤트 운영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의 어떤 연출안을 구성하기까지는 이벤트의 특성도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모든 자료 조사나 그런 분석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벤트에 대한 연출안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본 계획서를 수립을 하는 것이겠죠. 이벤트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본 계획과 운영 계획서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 계획서는 컨벤션의 개최 준비를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본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현장 연출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저런 기본 계획서에 담긴 그러한 전체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기본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제안 요청서에 있는 내용들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 계획서에 담긴 전체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 계획서라고 한다면 행사에 대한 개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행사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러한 세부 내용들로 기본 계획서는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 개요 같은 경우에는 뭐 행사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행사명 그리고 행사의 주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주제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그러면 그러한 주제와 프로그램에 잘 맞게 이벤트를 연출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간이나 장소 그리고 주최 주관 그리고 후원 협찬 그리고 참가 대상이나 규모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행사 개요가 기본 계획서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행사명이나 주제에 맞도록 회의 또는 공식 행사, 사교 행사, 전시, 관광, 부대 행사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록이나 숙박 그리고 영접이나 의전 그리고 수속 문제 그리고 인력이나 행사 운영 그리고 홍보나 유치, 예산이나 재무, 사후 업무에까지 아주 자세한 그 분야별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세부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계획서를 통해서 이벤트의 성격을 파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벤트 컨벤션에서 어떤 프로그램들로 나누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컨벤션에서 이벤트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컨벤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뭐 회의나 전시, 이벤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컨벤션에서의 어떤 이벤트라고 한다면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회식이나 폐회식 같은 그런 우리가 공식 행사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환영연이라든지 환송만찬이라든지 테마 파티 같은 이러한 사교 행사 그리고 시상식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산업시설 같은 부대 행사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에서 어떤 이벤트를 연출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이러한 공식 행사나 사교 행사나 부대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현장 그런 연출 계획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러한 그 공식 행사냐, 사교 행사냐, 부대 행사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연출되는 그러한 그 연출 방법들은 조금 다르게 돼야 되겠죠. 사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흥미가 조금 더 많이 가미가 돼야 될 것이고 공식 행사에서는 흥미와 재미보다는 어떤 조금 경건함이나 그러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전이나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연출 계획들이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종류별 어떤 성격이나 연출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참가자가 모두 참석하게 돼요. 그리고 조금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개회식과 폐회식인데요. 개회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컨벤션 첫날에 개최되기는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어떤 전날에 환영 리셉션이라든가 전야제처럼 이런 개회식이 개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야제를 개최하면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컨벤션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라고 개회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주로 개회사라든지 아니면 환영사라든지 이렇게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라는 축사라든지 또는 좀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기조연설 같은 것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행사 성격에 따라서 뭐 오프닝 공연이라든지 동영상을 상영한다든지 뭐 축하하는 그런 축하 공연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폐회식은 말 그대로 컨벤션을 마무리하면서 참가자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러한 마지막 공식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폐식을 하게 되는데요. 환송연, 환송 만찬이랑 같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폐회 선언해야 될 것이고 참석에 대한 감사 인사할 것이고 어떤 차기 개최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요. 행사 성격에 따라서는 어떠한 기록 영상들을 상영한다든지 뭐 시상식 같은 것들을 감사장 수여하는 그러한 시상식 같은 것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송 만찬 같은 경우에서는 뭐 공연 같은 것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사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교 행사 자체가 참가자를 환대하고 참가자 간의 어떤 친목을 도모한다던가 인적 교류들을 위한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영연이라던가 환송만찬 이런 것들이 있고 조금 더 흥미롭고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그러한 분위기가 되도록 연출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환영연 같은 경우에는 주최자가 공식적으로 참가자한테 환영이나 감사의 인사를 하는 행사고요. 일반적으로 컨벤션 첫날이나 전야제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회식을 할 때, 개회를 선포할 때 이런 환영연을 통해서 개회를 선포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행사 형식은 뭐 간단하게 할 경우에는 칵테일 리셉션 같은 경우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환송 만찬과 마찬가지로 환영에서도 만찬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영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작하는 첫날이나 전날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상으로나 또는 장거리에서 오는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곤할 수가 있고 지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비형식적인 성격의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송 만찬인데요. 주최자랑 참가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차기 행사에서 우리가 만날 것을 기약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개최 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마지막 날 하루 전에 마지막 날은 끝나고 나면 바로 출국을 하거나 그 행사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끝나기 전날 저녁에 개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셉션 형태로 진행될 때는 뭐 편하게 참석을 하면 되는데요. 정식 만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환영연하고는 조금 다르게 격식을 조금 갖추고 복장 같은 경우에도 예의를 갖춘 정장을 착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컨벤션에 따라서는 테마 파티 같은 것들을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테마 파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최국이라든가 개최 도시라든가 그런 곳의 어떤 전통이나 문화와 관련된 그런 주제로 구성하는 행사들이 주로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주의 밤이라든가 뭐 서울 나이트 이러한 것들처럼 해서 그 도시의 어떤 이름을 넣어서 그 도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전통이나 문화나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그 친목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부대 행사 같은 경우가 조금 컨벤션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의미를 조금 강조한다거나 부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은 성과라든가 업적을 달성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사전이나 사후나 또는 행사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 프로그램이나 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컨벤션 주제에 맞는 그런 기관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를 방문해서 산업 현황 같은 경우를 소개하는 산업 시찰 같은 경우들도 부대 행사로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산업 시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종료되고 나서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포스트 투어의 형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전 그 회의를 개최하기 전이나 회의 기간 중에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동반자 프로그램이나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나 그 개최 장소에 어떤 그 좋은 자원들을 보여주는 취지에서 그 진행되기는 하는데요. 회의가 개최되는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의 장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프로그램을 잡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환영연이라든지 환송만찬이라든지 테마파티라든지 그러한 다른 행사 또는 회의라는 어떤 행사, 그런 다른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의 장소에서는 멀지 않은 곳으로 관광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컨벤션에서 이벤트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행사랑 그다음에 그 사교 행사랑 부대 행사랑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연출안들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이벤트를 어떻게 연출할 건지에 대한 연출안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연출안을 구성할 때에는 주최자들이 어떤 요청 사항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앞서서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기본 계획서에 담긴 그런 목적이나 목표, 주제, 기본 방향, 참가 대상, 이벤트의 종류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는 이벤트를 연출한다고 했을 때 성공적으로 연출한다거나 감동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 계획서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최자가 요청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주최자랑 회의를 통해서 이벤트 연출에 담아야 할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뭐 이벤트의 종류별 목적이라든가 의미 또는 기대 효과 또는 참가 대상이나 인원 그리고 연설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그리고 기비는 누구누가 있는지 그런 우리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죠. VIP들의 명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당 컨벤션 교유의 어떤 이벤트 형식이 있었는지 이전에 그러한 기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우리 컨벤션은 이거는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야 라는 행사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공연이나 퍼포먼스나 출연자 같은 경우들에 대한 내용들이 협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이나 퍼포먼스나 출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벤트 연출안을 그러니까 제안서를 받아서 기획 과정에서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제시한 것들을 가지고 뭐 한 두세 가지 안들을 보통은 내놓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최자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청 사항들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벤트라는 것들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연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획에 정리된 구상을 실현하고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참석자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창의적인 것들이 연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연출도 이벤트 종류에 따라서 대본이나 공간 연출, 그리고 디자인 요소나 컨텐츠, 현장 퍼포먼스, 시스템 운용 이러한 것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활용함으로써 이벤트의 목적과 목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달성시키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벤트 연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연출안은 이러한 것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연출 스텝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연출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필요한 업무나 기능들을 담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출 스태프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의 성격이나 규모, 예산, 프로그램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출을 위해서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스텝은 뭐 자체 구성할 수도 있고요. 대행사의 그 이벤트 총괄이나 담당자가 스텝을 직접 구성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연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 협력사한테 의뢰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이나 담당자 외에는 협력사에서 이런 모든 스텝들을 구성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문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연출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연출을 외부 연출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그 연출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연출 스텝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제 행사라든가 연출의 중요성이 좀 높은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구성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텝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요. 연출하는 사람이 있고
무대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총괄하는 사람은 이벤트 업무를 총괄하는 말 그대로 주최자하고 계약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는 사람이고요. 연출자는 말 그대로 이벤트 연출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장치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러한 영상이라든가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가지고 총체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필요한 인력이 무대 감독이겠죠. 연출자의 의도를 그런 무대에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무대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뭐 예술적인 측면, 이러한 실무적인 측면,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벤트의 연출 요소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영상 감독이라든지 무대나 장치, 장식물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그러한 그 제작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벤트 연출에 필요한 어떤 영상이나 음향 이러한 효과를 담당하는 그러한 시스템 부분, 그다음에 출연진이나 무대 동선 그리고 입장 동선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원 인력들로 스텝들이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텝들의 어떤 역할이나 필요에 따라서 스텝들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벤트를 연출한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벤트 연출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주최자하고 협의해서 최종 한계 안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벤트의 목적을 조금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이디어 회의도 여러 번 거쳐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거쳐서 연출 방향이라던가 연출 포인트라던가 어떤 뭐 연출 내용, 그러니까 출연진이나 퍼포먼스 이러한 연출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러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뭐 한 2개에서 3개 안 정도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출안을 기획을 하고 그러한 연출 계획들은 주최자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출안을 확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확정된 연출안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연출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연출 계획은 이벤트 계획이 구체화되는 그러한 단계에 따라서 기본 계획서와 실행 계획서 형태로 작성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작성하고 나면 마지막 운영 매뉴얼 형태로 완성이 되어서 그 운영 매뉴얼대로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벤트 연출에 대해서 이벤트 연출안은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 연출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고 운영 조직이나 어떤 이벤트 연출을 할 수 있는 스텝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의 어떤 무대나 우리 연출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조금 더 실무적인 것들로 들어가서 큐시트나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연출 계획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데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